자, 66번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참 고맙게 부분상관계수 공식까지 가르쳐 줬어요. 이대로 이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적용하시면 되는데, 또 모르니까 공식을 좀 외워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부모 양육 태도, 심리적 안정성, 사회성의 상관계수표입니다. 우리가 상관계수표를 여러분들이 많이 상관분석할 때 내시잖아요. 이렇게 같은 것끼리 하면 1.0이 돼요. 이거는 완전 상관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1.0이 되고 이렇게 하면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은 신경 쓰지 말고요. 하나, 둘, 이 세 개 수치를 보는 것이 중요하죠. 상관계수표를 받고 부모 양육 태도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 요 녀석을 통제했어요. 부모 양육 태도를 통제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를 통제를 하고요. 상관계수를 내는 것을 부분상관계수라고 하거든요. 자, 심리적 안정성과 사회성의 부분상관계의 수를 구하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그래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구해라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친절하게 제곱근 값도 가르쳐 줬고 공식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 공식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이 공식은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1, 2.3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뒤에 있는 이 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 3이라는 숫자가 바로 통제예요. 통제된 변수예요. 통제된 변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보죠. 여러분 해설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부로 하고 여기를 심으로 하고 여기를 사로 할게요. 앞 글자만 딴 거예요. 그러면 통제된 변인이 지금 이거잖아요. 부모의 양육 태도가 통제된 거니까, 그러면 좀 크게 감마 심 사 점 부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 양육 태도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 심리적 안정성과 사회성에 대한 부분 상관계수를 내는 공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식대로 적용하면 곱하기의 개념이에요. 1-r의 제곱인데 1-r의 제곱인데 여기 있는 r제곱 밑에 보니까 2와 3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통제된 변수 하나하고 통제되지 않은 변수 하나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수치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는 심부가 되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에 4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통제된 변인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통제되지 않은 변인을 같이 이 두 가지를 곱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입니다. 분자는 통제되지 않은 것 두 가지를 곱하네요. 그죠? 루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제되지 않은 것이 심사죠. 심사. 이렇게 하고요. 마이너스 감마. 자, 뒤에를 잘 보세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1, 3이 빠졌더라고요. 요 1, 3이 들어가야 되는데 1, 3을 집어넣어 주세요. 자, 감마 1, 3, 감마 2, 3은 바로 요거잖아요. 요거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자, 첫 번째가 심부로 쓸게요. 그 다음에 곱하기가 되고 감마 4부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지금 이 공식을 이 문제에 맞춰서 이렇게 제가 이제 적어 드린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심부를 찾아가야 돼요. 심부 0.40이죠. 오케이. 루트 1 마이너스 0.4의 제곱 이렇게 가야죠. 그죠? 여기만 제곱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루트 4부 들어갑니다. 4부 0.50 1 마이너스 0.5라고 쓰겠습니다. 제곱 이렇게 되죠. 분자 들어갑니다. 루트 없이 심4
심4 어디 있습니까? 심4 0.80이 있네요. 0.8입니다. 마이너스 심부 4부를 곱하네요. 심부가 여기 있었잖아요. 0.4 곱하기 4부가 있었죠. 0.5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것은 0.16이 되고 여기는 0.25가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루트 값을 가르쳐 준 거예요. 자, 1-0.16 해보세요. 그러면 0.84 정도 되죠? 오케이. 루트 0.84 여기 있네요. 루트 0.84는 이 자리가 지금 0.92라는 거예요. 0.92 곱하기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1-0.25니까 0.75가 되겠죠. 루트 0.75가 여기 있네요. 0.87이 되겠네요. 0.87 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0.8이고 여기가 0.2죠. 4, 5, 20, 0.2예요. 그러면 0.8에서 0.2를 뺐으니까 0.6이 되는 겁니다. 요걸 계산하면 0.75가 돼요. 0.75. 요게 대략적으로 0.8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0.8, 0.6이 돼요. 0.75가 됩니다. 답은 5번이 됩니다.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공식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해설해 보면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 안에 있는 그 공식 있잖아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부분상관계수 가르쳐 드린 거 그것만 잘 정리하시면 되니까요. 혹시라도 부분상관계수의 공식을 안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통제된 변인이 있어요. 통제된 변인이 있는데 밑에 루트가 두 개 다 들어가고 부분상관계수 공식입니다. 1 루트 1 아래 제곱인데 두 개의 상관계수니까 이 그 통제된 변수와 통제되지 않은 변수의 상관계수를 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루트 1 r 제곱, 루트 1 r 제곱의 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그쵸? 통제된 변수가 없어요. 통제된 변수 없이 그냥 루트도 없이 감마 통제되지 않은 변수 두 개의 상관계수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분모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제된 변수를 포함한 이 변수와의 관계들의 감마값 여기에 곱하기를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머릿속에서 조금 상기시켜 주시고,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또 부분상관계수의 공식을 가르쳐 주면 땡큐죠. 고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박스 안에 있는 그 공식은 버리시고 부분상관이란 여기만 볼게요. 부분상관이란 독립변수에서 모형에 있는 다른 변수의 선형효과를 제거할 때 발생하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변수의 이 선형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통제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변인을 통제하는 거예요. 어떤 변수들의 관련성을 일부 변수로부터 고정시킨 후에 통제시킨 후에 나머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건데 이걸 부분상관계수라고 말해요. 부분상관이라고 말해요. 자, 정리가 됐고 이제 67번 문제에 들어가도 됩니다. 그 밑에 있는 부분상관계수 공식은 그냥 지우셔도 됩니다. 나중에 교재 이제 2세 나올 때는 그것을 이제 삭제를 시킬 겁니다. 삭제를 시킬 테니까 부분상관이란 개념만 좀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7번 문제 들어가죠. 실험연구의 타당도입니다. 실험연구의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첫 번째가 내적 타당도가 있네요. 두 번째 외적 타당도, 그 다음에 내적 타당도, 그 다음에 이게 또 외적 타당도가 있네요. 아,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의 문제구나. 그러면 실험 결과를 다른 대상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하죠? 일반화라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화의 개념은 뭐죠? 그렇죠. 외적 타당도가 됩니다.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라고 몇 번 가르쳐 드렸어요. 그 다음에 처치에 의해서 효과가 초래되었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 처치가 뭐냐면 독립변인이고 효과가 뭐냐면 종속변인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인과관계예요. 인과성을 검증하는 것은 인과성 검증의 확실성은 바로 외적 타당도가 아니라 내적 타당도가 된다.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선할당이 있습니다.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선할당이 필수적이다라고 했는데요. 무선할당, 무작위 할당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통제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외생변인에 대한 통제다. 외생변인에 대한 통제야? 그러면 이거는 인과성 검증에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인과성 검증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외생변수 통제가 이 무선할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적 타당도 끌어올리는 거네. 인과성 검증이니까 내적 타당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선할당이 필요한 거구나. 맞습니다. 단순 무선 표집을 통해서 외적 타당도를 향상시킬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단순 무선 표집은 한마디로 말하면 랜덤으로 하는 거잖아요. 랜덤을 해서 외적 타당도 이런 것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집단의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할 때 무선으로 할당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외적 타당도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거든요. 여러분 해설을 잠깐 보시면 집단의 동질성 확보란 말을 제가 써드렸어요. 오답 노트에 보면. 그래서 표본의 대표성 확보 이런 것들이 용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단순 무선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 표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의 내용으로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확률 표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수 추정 가능성이 있잖아요. 확률 표집은 모수 추정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모수 추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일반화가 용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화가 용이하니 바로 외적 타당도가 향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하셔도 돼요. 이렇게 단순 무선 표집이 확률 표집인데 확률 표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집단의 동질성,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리고 모수 추정 가능이 된다. 비확률 표집은 모수 추정 가능이 어려워요. 하지만 확률 표집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반화가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요. 자, 외적 타당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오답노트 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 디귿 하나 맞습니다. 자, 정리 이 정도만 하시고요. 자, 실력 따지기에 외적 타당도가 나왔어요. 외적 타당도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외적 타당도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내용까지 다 넣어드렸어요. 외적 타당도는 연구 결과 일반화 정도다. 2번 별표. 외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피험자 선발과 실험 처치의 상호작용 효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실험 처치의 상호작용 효과, 이게 중요해요. 실험 처치의 상호작용, 실험 처치와 어떤 녀석의 상호작용 효과가 외적 타당도를 떨어뜨려요. 왜? 이 실험 처치에 대해서 여기 나온 대로 다른 대상에 적용하기가 어려워져요. 이 실험 처치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면 첫 번째가 피험자 선발, 두 번째가 사전 검사, 이런 거죠. 자, 그리고 거기 6번에 보면 실험 시기와 실험 처치의 상호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녀석과 실험 처치 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나면,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면 이것은 외적 타당도가 위협된다, 저해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적 타당도 저해라고 쓰겠습니다. 외적 타당도 저해.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 둘, 세 개다 이거예요. 첫 번째가 피험자 선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전검사, 세 번째가 실험 시기. 거기 보면 실험 시기가 나와요. 최근에 개발된 심리치료효과가 과거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실험 시기. 자, 요 세 가지가 실험 처치와 서로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을 때 외적 타당도가 저해된다. 한꺼번에 이렇게 잡으시면 도움이 돼요. 그러면 제가 이것만 먼저 할게요. 양가로 1번. 피험자 선발의 동그라미, 실험 처치의 상호작용 효과, 피험자의 유형, 실험 참여에 대한 의도적인 노력, 여기에 따라서 실험 처치의 영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험자의 유형,
피험자를 우리가 선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피험자의 유형에 따라서 실험 처치가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전 검사와 실험 처치의 상호작용 효과, 사전 검사 실시로 피험자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양가로 6번에 보시면 실험 시기와 실험 처치 간의 상호작용.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거. 실험 처치 간의 상호작용 이게 나오면 이게 이제 외적 타당도를 떨어뜨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을 해볼게요. 3번 반작용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반작용 효과의 대표적인 것이 호손 효과와 존 헨리 효과가 있거든요. 호손 효과는 내가 실험 집단에 있음을 인식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호손 효과라고 하는 것이고요. 호손 웍스라는 공장에서 뭐 밑에 보면 각주에 나와요. 미국 호손 공장, 호손 웍스들 정확히 말하면 호손 웍스 공장에서 근로자, 조명에 밝겠다는 근로자의 생산성을 연구한 메이오의 연구예요. 그래서 메이오의 호손 웍스에서 연구해서 이 근로자들이 자기가 거기 나온 대로 실험 집단에 있음을 인식해서 의식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 생산성을 높이는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반응 효과 또는 호손 효과라고 말해요. 존 헨리 효과가 있어요. 존 헨리 효과는 반대로 통제 집단, 자신이 통제 집단에 속함을 의식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이 존 헨리 효과에서 이 유래는 철도 노동자가 터널 굴착 작업을 위한 기계와의 싸움에서 사망한 사건이 유래가 돼요. 자신의 어떤 육체 노동 결과, 그러니까 여기서 그 터널 굴착 작업을 하는 노동자가 있잖아요. 그 노동자 존 헨리가 나중에 이제 기계로 했을 때의 어떤 결과와 자신이 육체 노동에 했던 결과를 이제 비교를 하겠죠. 비교를 해서 좀 이렇게 과도하게 비교할 것을 알고 과도하게 이제 노동을 수행하죠. 그러다가 이제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존 헨리 효과인데 머릿속에 넣어요. 호손 효과는 실험 집단이고요. 존 헨리 효과는 통제 집단이에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게 반작용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과를 과연 일반화할 수 있겠냐?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반작용 효과라고 합니다. 두 가지 다 반작용 효과에 해당되고요. 반작용 효과가 크면 외적 타당도가 저해된다. 반작용 효과가 크면 외적 타당도가 저해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중다 처치에 대한 간섭 효과, 이거는 간섭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처치를 했을 때 여러 가지의 처치가 간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하기 어렵다. 이전에 처치한 경험이 이후에 처치를 받을 때 남아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간섭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실험 기관과 실험 처치와의 상호작용인데, 여기 실험 기관도 있네요. 실험 기관과 실험 처치와의 상호작용. 자, 실험기관에 무료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해주는 어떤 처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실험처치와 연관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일반화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험 시기와 실험처치 상호작용 말씀드렸고, 자, 아까 표본의 대표성을 말씀드렸죠. 요거. 우리가 확률 표집이라 할 때는 대표성 확보가 용이하잖아요. 대표성 확보가 용이해요. 확률 표집을 했을 때는. 그래서 외적 타당도가 향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본의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다. 실험조사 대상의 반응 민감성이 있다. 이게 뭐예요? 반응효과, 호손효과잖아요. 이럴 때는 외적 타당도가 저해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8번, 9번 모집단 타당도가 있고요. 생태학적 타당도가 있는데 이건 참고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연구 결과가 그 표본이 소속된 모집단에 일반화되는 정도를 모집단 타당도라 하고, 그 다음에 생태학적 타당도도 출제될 수 있거든요. 그 자리 별표 하나. 연구 결과가 다른 사람, 다른 장소, 다른 시간, 다른 문화에 적용되는 것. 이걸 우리가 생태학적 타당도다, 생태학 타당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거기에서 뭐 좀 중요한 것이 문화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어떤 장소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생태 환경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문화적인 부분, 장소적인 부분이. 그래서 생태 환경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생태학적 타당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8번, 9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CF 처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것들은 외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별도의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서요.